시작하겠습니다. We will start the second session. Please have your seats. 네, 세션 2를 바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션 2의 첫 번째 순서는 안미경 중 왜 소속되지 않는가라는 주제로 발표를 해주실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님을 무대 위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Let's invite Professor 박원곤 from Ewha Women's University with big round of applause.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원곤 교수님 지금 장내에 계시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잠시만 얘기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장내에 계시지 않으신 관계로 잠시 후에 교수님 도착하시면은 바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박원곤 교수님께서 장례를 입장하고 계십니다. 준비되시면 바로 무대로 모시고 첫 번째 세션 발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미경 중 왜 소속되지 않는가 주제로 발표를 해주실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님을 모셔보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아이고, 죄송하고 반갑습니다. 제가 잠깐 밖에서 얘기를 하느라고 좀 늦어졌습니다. 네, 오늘 이런 귀한 자리에 초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아주 제가 거듭 말씀드릴 필요는 없을 정도로 얼마나 중요한 시기에 중요한 이 회의와 세미나 발표인지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상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얼마 정도 시간을 쓰면 될까요? 발표 시간을 정해지 않았어요. 그럼 제가 한 최대한 25분 내로 그걸 넘지 않는 수준으로 앞 세션에서 보니까 그 정도로 한 것 같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어 우리 미국에서 오신 분들도 많이 계신데 제가 그 자체는 한국어로 준비를 해서 한국어로 발표를 드리겠습니다. 앞서서 다른 주제들 처음에 제가 이 제안을 받았을 때 다른 주제들을 봤는데 제 주제가 제일 어려운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안미 경중, 우리한테는 익숙하긴 합니다만 안 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 굉장히 어떻게 보면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질문이죠. 구조적인 질문일 수도 있는 거고 이런 것을 한번 고민을 해보면 어떻겠느냐 하고 또 더군다나 전체 타이틀로 이것이 나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직접적인 발표는 저 혼자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고민을 했고 사실 하지 말다라고 바로 다시 연락을 할까 하다가 한번 해보자라는 고민을 했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왜냐하면 현재 상황에 대한 판단, 세계 질서, 지구 질서부터 얘기를 해야 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굉장히 어렵다라는 게 사실상 결론입니다. 다만 제가 오늘 발표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는 확실히 좀 말씀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한미 동맹주의자입니다. 제가 이 표현을 좋아하지는 않는데 이른바 한국의 진보 정부에서 동맹주의자라는 이상한 네이밍을 붙였는데요. 만약 그렇다면 저는 거기에 해당이 됩니다. 저는 여전히 한미 동맹이 매우 중요하고 앞으로도 한미 동맹이 매우 중요해져야 되고 중요하게 남아 있어야 된다라고 끊임없이 주장을 합니다. 여러 가지 상황이 매우 불확실하긴 합니다만 한미 동맹을 기본으로 해서 우리가 대외 정책 또 더군다나 우리 전략적 선택이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틀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현재의 지구 질서가 워낙 크게 변화되고 있으니까 과연 이것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에 대한 매우 심각한 고민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도 국제 정치를 전공하는 전공자들 사이에서는 이른바 진검승부가
지금 진행되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누구의 분석과 예상이 가장 낮을 것인가? 지난 트럼프 행정부 들어서기 이전부터 벌써 한 6개월 이상 이 문제를 놓고 국내외에서 많은 연구자들과 토의를 했고 논의를 했습니다. 엊그저께도 했고요. 그럼에도 각각 이 연구자들이 그리고 있는, 이해하고 있는 현재의 이 지구 질서, 세계 질서와 또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조금 더 좁혀 말씀드리면 과연 트럼프가 끌어가는 세계 질서가 어떤 형태고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느냐에 대해서는 다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오늘 이 얘기를 깊이 드릴 생각은 없습니다만 그냥 좀 크게 나뉘어서 한 7개 정도로 나뉩니다. 이게 더 이상도 나뉘는데요. 근데 제가 그간 국내외에서 여러 연구자들이 얘기한 것들을 좀 종합해 보니까 한 7개 정도로 보면 맞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7개가 근데 다 다른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다 다른 해석을 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미래에 대한 전망도 다 다르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이 부분은 저와 이화여대에서 같이 교수 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 레이프 리즐리 교수가 또 이 분야의 가장 전문가이기 때문에 여기에 굉장히 좋은 그런 또 얘기를 해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I'm talking to you. Alright? Okay. So, 그런데 전체적으로 이 정도는 많은 이 전공자들이 동의를 하는 것 같습니다. 가장 큰 것은 미국이 세계 유일 초강대국으로, 아마도 우리에게는 좀 흔한 표현이죠. 세계 경찰의 역할을 더는 하지 않을 것이다. 사실은 제가 알기로는 이 세계 경찰의 역할을 하지 않겠다라고 공식적으로 얘기한 미국의 대통령은 버락 오바마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차례 공식 연설을 통해서 미국은 세계 경찰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요. 그러면서 쓴 표현이 lead from behind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게 참 한국말로 옮기기가 어려운 표현인데요. 왜냐하면 뒤에서 끌 수는 없지 않습니까? 뒤에서는 밀거나 앞에서 끌어야 된다. 이거를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국어로 이렇게 쓰면 이걸 형용 모순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그만큼 그 표현이 나왔을 때 미국의 이제 역할을 확실히 바꾸는구나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이야기에는 미국이 세계 안보와 경제 공공재를 45년 이후에 계속해서 제공해줬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미국을 선한 패권국이다라고 해석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더 이상 그럴 만한 능력과 의지 측면이 다 약해졌다. 미국 내 합의도 저는 쉽지 않았다라고 생각합니다. 2016년에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된 것도 흔히 말하는 쇠락한 공업 지역의 고졸 이하 백인들이 그들의 그 절망감이 반영됐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들의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그 국내 문제가 어려운데 왜 미국이 세계 경찰의 역할을 하면서 갖고 있는 자산을 활용하느냐에 대한 문제 제기가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꼭 트럼프 행정부가 아니고 민주당 행정부가 들어서도 계속 이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는 변화하는 세계 질서에 대해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자유주의적 세계 질서가 됐든지 규범에 기초한 국제 질서가 됐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수용을 덜 하고 있다라는 것도 확인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한국 같은 전통 동맹국 우호 국가는 갈등적 협력의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또 중국과는 거래적 갈등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것도 꼭 트럼프 행정부에서 나타나는 것일까에 대해서는 좀 의구심이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좀 더 명확하게 확인되는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는 미국이 이것도 꼭 트럼프 행정부가 아닙니다만 이른바 선택적 개입이라고 선택적 관여, 세계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제한된 상태에서 움직인다라는 것도 일정 수준 확인된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미국의 방향이 예전과는 다르게 바뀌고 있다. 그리고 이 방향은 계속해서 바뀌어 나갈 것이다 라는 것이 저의 기본적인 판단입니다. 트럼프의 경제와 안보 전략, 안미 경중이라는 숙제를 제가 받았기 때문에 그럼 경제와 안보를 과연 어떻게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가 보고 있느냐를 확인하는 작업이 당연히 필요합니다. 앞에서 1세션에 제가 갑자기 끼어들어서 말을 좀 했었는데요.
제가 주목하고 있는 사람은 두 명입니다. 스티브 미란과 에버리지 콜비. 아마 우리 미국에서 오신 분들, 헤리티지에서 오신 분들이 더 좋은 말씀을 해주실 수 있으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미국 밖에서 미국을 바라보는 연구자 입장에서는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는 트럼프 행정부의 대외 전략을 볼 수 있는 뭔가 그래도 영어로 reliable한 소스가 있어야 되는데요. 그게 잘 확인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두 명에 주목합니다. 왜냐하면 일단 미란부터 얘기를 하면 본인이 맡고 있는 직책 자체가 백악관 경책자문위원회 위원장이죠. 그리고 2024년 11월에 이른바 미란 보고서로 해서 한국에서도 많이 읽었습니다만 굉장히 방향을 일으킨 보고서고요. 또 백악관 홈페이지를 보니까 지난 4월 7일 스티브 미란이 허드슨에서 했던 연설 전문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백악관 홈페이지에 보면 보통 트럼프 대통령과 제이디 벤스의 업적이 주로 있는데 이런 스티브 미란께 올라갔다는 것은 그만큼 백악관에서 동의하고 있다라는 그런 의미로 읽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주목하고 미란 것을 계속 따라오고 있는데 네, 여기서 몇 가지 핵심적인 모습이 보입니다. 일단은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은 자비로운 패권국으로서 경제 및 안보의 공공재를 제공해왔다라고 분명히 인정합니다. 저도 거기에 당연히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미란의 얘기를 따르면 이를 공급하기 위해서 과다한 비용이 미국에 부여됐다는 거죠. 세계 안보를 지키기 위한 미국의 희생, 미군의 희생과 금융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부담이 가중됐다. 특히 금융 측면에서의 미국의 부담이 가중됐다. 이른바 강달러가 기초통화로서 달러를 유지하다 보니까 달러에 대한 수요가 지나치게 많아졌고 그래서 강달러가 유지될 수밖에 없고 이것이 국제무역 흐름의 균형을 상실하게 돼서 미국의 입장으로는 대규모 무역 적자가 생겼다는 겁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일부 국가가 통화를 왜곡하는 그런 모습들도 분명히 있고 이것을 통해서 미국의 제조업이 어려워졌다라는 것이 미란의 기본적인 주장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행정부가 등장해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라고 얘기하면서 가장 큰 틀은 더 이상 안보와 경제의 공공재를 미국이 무조건 무상으로 제공하지 않을 것이고 특히 타국의 무임 승차를 허용치 않겠다라는 입장, 이것은 원칙으로 확인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는 세 가지 정도를 강조하고 있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환율 조정이죠. 달러의 가치를 낮춰서 미국 수출 경쟁력을 회복하겠다라는 것. 물론 미란이 나중에 이것을 부인하기는 합니다만 여전히 미국 내에서도 그렇고 한국에서도 회자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일종의 말하고 협약 같은 것을 맺어서 100년 만기 무이자 국채를 발행하는 그런 양자 체제 형식의 무역 규칙을 마련할 거 아니냐. 물론 이거 미란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런 얘기가 돌고 있다는 것은 사실이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그간 봐왔던 관세를 활용하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이 관세에 대해서도 단순히 관세가 감세와 재정 적자 축소에 기여하는 것 이상으로 불공정한 무역 장벽이라든지 환율 조작, 덤핑, 또 보조금을 해소하기 위한 전략으로 활용할 수 있어서 결국에는 미국의 수출력을 강화시킬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을 통해서 세 번째, 미국의 제조업을 부활시키겠다. 이것이 제가 이해하고 있는 미란이 말하고 있는 트럼프 행정부의 기본적인 정책 방향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안미 경중을 얘기하고 있으니까 경제와 안보를 연계하겠다라는 것이 아주 분명해 보입니다. 미국이 말씀드린 패권국으로서 안보와 경제의 공공재를 여전히 제공하기를 원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드린 미국의 능력과 여러 가지 자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제는 국제적인 분담이 필요하다. 특히 동맹국과 우호국이 여기에 대한 분담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주장을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기에 동의합니다. 한국도 이전보다는 훨씬 더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일원으로서 이 부분에 대한 책임과 비용 분담을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건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서 한 얘기가 아니라 전에부터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것을 위해서 미국이 하고 있는 것은 달러가 기초통화의 역할을 지속 수행하기 위해서 세계 안보와 무역 체제를 개편하고 있는 모습도 보이고 특히 관세를 국가 안보와 연동하겠다라는 스캇 베센트 장관의 발언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작년 11월에 나온 보고서를 보면은
무역과 안보의 판단 기준을 쭉 적었습니다만 이 중에 상당 부분은 안보 측면이 같이 고려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앞으로의 양자 간 협상을 할 때 이런 얼마만큼 안보에 대해서 동맹국이 기여하느냐가 또 관세율을 정하는데 같이 작동을 할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구체적으로 방위 분담과 연계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긴 했습니다만 그렇게 되지는 않지 않을까. 저는 여전히 이런 안보와 경제가 연계될 가능성이 크다. 또 미란의 연설, 지난 4월 7일 허드슨 연구소에서 했던 연설을 보면 아주 명백하게 이런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수출품에 대해서 미국의 관세를 보복 없이 수용해라. 불공정 무역 관행을 중단해라. 세 번째, 미국산 무기를 확대해서 구매해라. 뭐 그런 내용들로 들어 있어서 이것은 명확하게 경제와 안보가 연계되는 모습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아까 결국 미란 보고서의 핵심은 이제 중국 문제랑 연계가 되는데 중국 정책을 갖고 중국을 특정하여 동맹국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안보 분담을 증대하지 않는다면 높은 관세와 미국의 방위 보경 축소 또는 철회에 직면할 것이라는 경고로 읽힙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미국이 가장 중시하는 대중국 견제에 동맹국 5국이 적극 참여하는 것이 앞으로 동맹 5국과의 관계에서 가장 핵심이다. 그렇게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렇다면 안미 경중이 더는 작동하지 않는 구조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곧 있을 한국 대선 이후에 새롭게 등장할 정부에게는 큰 숙제 중에 하나가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엘브리지 콜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다양한 견해가 있습니다만 거듭 말씀드리는 게 제가 엘브리지 콜비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하나는 현재 나와 있는 어떤 공식 문서를 통해서 미국의 국방 전략을 볼 수 있는 것이 상당히 제한되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아마도 조만간에 더 공식적인 미국의 국가안보 전략, 국방 전략이 발표가 되겠지만 그 과정에서 외부의 연구자로서의 추적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정부 내 인사라든지 또 정부 내에서 발표된 여러 가지 문건들로는 상당히 제한되기 때문에 엘브리지 콜비에 집중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혹시 제가 더 다른 분들 혹은 더 다른 문건이 공식화된 걸 놓친 게 있다. 프로젝트 2025 당연히 읽어봤습니다. 뭐 다른 것이 있으면 저한테 좀 알려주시면 제가 많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엘브리지 콜비가 중국에 대해서 강경한 입장을 갖고 있는 것은 뭐 굉장히 잘 알려져 있는 거고요. 저도 개인적으로 여러 차례 세미나에서 같이 자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핵심은 중국 견제. 이게 방금 앞에서 말씀드린 미란의 보고서, 미란의 주장과 다 통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잠정 국방 전략 지침 3월 29일 워싱턴 포스트에서 나온 걸 보면 뭐 국방하는 분들한테는 익숙한 개념이라고 생각합니다. 영어로 pacing threat, pacing scenario라는 그 개념들이 나오죠. 우리로 따지면 기준 위협 정도로 번역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중국을 기준 위협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또 대만 해협에서 발생하는 그런 충돌 사태를 기준 시나리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only라는 표현이 들어있는데 유일한이라는 얘기죠. 기준 위협과 기준 시나리오로 결정이 되면 모든 미국의 전략은 여기에 맞춰지게 돼 있습니다. 꼭 미국뿐만 아니라 뭐 다른 국가도 비슷한 형태죠. 그러니까 그만큼 중국 견제에 우선하고 있다라는 모습은 일정 수준 이상 확인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한국이 어떻게 돼야 되느냐? 저는 좀 더 뭐 이게 오늘 완전히 공개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제 입장을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한반도 방위, 결국 북한 위협에 대해서 한국이 주책임을 지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그것이 우리 동맹을 더 발전시키는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중국 견제가 중요하다는 거에 당연히 동의합니다. 그리고 대만 해협 위기는 한반도 문제와 직접 관여 있다라고 저는 주장합니다. 뭐 수차례 그와 관련돼서 국내에 글도 썼고요. 아무도 안 보시긴 합니다만 제 유튜브에도 올려놨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뭐 거기에 대해서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국내 분들도 꽤 계시죠. 그렇다면은 동맹 차원에서 북한의 재래식 위협은 한국이 책임을 진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앞에서 우리 전 장군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뭐 국방부라고 사실은 오랫동안 일을 해서 잘 알고 있는데 전시작전권을 전환을 해서 그리고 한미가 갖고 있는 작전 계획 5022라는 거 현실화하고
북한 재래식 위협에 대해서는 한국이 책임을 지는 게 맞습니다. 이것이 미국에 대해 큰 부담을 줄여줍니다. 대신에 주한미군은 한국에서 많이 얘기하는 전략적 유연성을 통해서 보다 중국 경제에 움직일 수 있도록 공간을 열어주는 거죠. 저는 그것이 한국이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대신에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 큰 전제 조건이 있는데, 재래식 전력은 우리 한국이 충분히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핵이 문제죠. 앞에서 세션에서 우리 정성장 박사님 다 말씀해 주시겠는데, 핵에 대해서는 미국이 지금 하고 있는 확장 억제를 더욱 제도화해서 확실하게 핵 문제에 대해서는 미국이 한국 방어를 책임지는 제도화를 완성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을 핵 동맹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제도화 완성의 마지막은 물론 어려운 걸 압니다만 한미가 연합 핵 작전 계획을 갖게 되는 것이겠죠. 거기까지 간다면은 저는 더 이상 우리가 독자적 핵 문장이라든지 전술핵이라든지 그런 논의 자체가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한미 동맹의 방향이 그렇게 바뀌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미국의 부담이 훨씬 줄어드는 것이고, 그만큼 한국은 책임을 더 많이 갖게 되는 것이고,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대만 해협에서 과연 주한미군이 어느 정도 작전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저는 군사적으로는 좀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거리도 그렇고. 근데 다만 중요한 것은 대만에서 군사적인 충돌이 발생한다는 것은 미국과 중국이 군사적 충돌이 확전될 수 있는 가능성을 분명히 열게 됩니다. 그 경우에는 한국이 굉장히 중요한, 우리가 거점 기지라고 표현하죠. 스테이징 베이스가 될 겁니다. 늘 하는 말씀입니다만 캠프 험프리스, 평택에서 이 베이징, 북경까지의 직선거리가 840km입니다. 그리고 중국이 대만 해협 쪽으로 참전하기 위해서 그들의 함대를 보낸다면 서해를 반드시 통과시켜야 됩니다. 그런 경우에 한국의 스테이징 베이스로서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고, 여기에 한미가 미리 상의를 하고 협의를 해놓은 상태로 대비를 한다면 굉장히 효과적인 대비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한미일이 재작년 8월달 말에 했던, 9월달에 했던 캠프 데이비드 협정의 캠프 데이비드 커미트먼트를 굉장히 주목합니다. 기억들 하시겠지만 거기에 내용을 보면 커미트먼트 안에서 한미일이 인도태평양 영내 지역을 같이 협의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인도태평양에서 협의할 가장 핵심 것은 두 개죠. 하나는 대만의 협의고 또 하나는 한반도 문제다. 저는 이제는 더 이상 한국이 이 대만의 협의에 연루하느냐 마느냐 그런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한미, 일본까지 포함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얘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걸 공개적으로 얘기할 필요는 전혀 없죠. 비공개적으로 한미일이 모여서 과연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고 어느 수준까지 하는 것이 맞고, 또 한국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여기까지는 가능한데 그 이상은 어렵다라는 얘기도 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문제를 정치적인 어떤 논란으로 가져가기보다는 이것을 사실상 서로 간의 협의를 통해서 합의를 이루는 그런 작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꼭 트럼프 행정부가 아니더라도 앞으로의 한미동맹을 유지 발전시키는데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또 한국은 거기에 맞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오늘 사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의 핵심 중에 핵심이고요. 근데 관련돼서 주한미군의 역할과 규모 조정 가능성, 4,500명 얘기 월스트리트에 나옵니다만 그런 얘기들은 계속 앞으로도 회자될 가능성이 크고, 제이비어 브런슨 사령관이 얘기한 앞 세션에서 나온 그 얘기도 같은 의미라고 생각하고요. 그렇게 되면 캠프 험프리스의 역할도 변경될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저는 전자권 전환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전자권을 전환해서 보다 현실적인 연합작전 계획을 한미가 마련하고, 그리고 그것을 나머지 계획은 핵 작전 계획으로 바꾸고, 그런 걸 통해서 한국이 훨씬 더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확장 억제에 대해서는 아무리 강조해도 저는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올 한 해 만들어질 확장 억제의 여러 가지 계획들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고, 훨씬 더 강화되고 제도화되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비용 분담의 문제는 앞으로 전개가 될 건데, 제가 말씀드린 한국이 그렇게 재래식 전력에 대한 위협에 대한 대비를 한다면 이것은 자연스럽게 비용 분담이 확충됩니다. 현재 우리가 지불하고 우리가 담당하고 있는 국방비가 3% 이상으로 올라가야 될 것 같고요. 여기에서는 여러 가지 국내의 합의가 필요합니다만 훨씬 더 많은 형태의 자원이 투자돼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한미일 협력 마지막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더군다나 제가 이야기는 트럼프 대통령이 1월 17일 날 내던 행정명령 Integrated Air and Missile Defense AMD라고 우리는 통합 방공 미사일 협력, 물론 미 본토를 주된 대상으로 하고는 있습니다만 결국 인태 지역에 어떻게 보면 더 좁혀서 중국을 대비하는데 한국과 일본과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이건 한국 입장에서 굉장히 민감한 사안이기도 합니다만 이 방향으로 발전시킬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은 한미일의 안보 협력은 계속 지속돼야 된다라고 생각됩니다. 뒷부분에 3분의 1은 제 의견을 말씀을 드렸는데 한 가지 걱정이 새로 한국 정부가 어떻게 등장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과연 이 정도 수준으로 동맹을 유지 발전시킬 것인지는 좀 불확실하다라는 말씀으로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님께서 이렇게 두 번째 세션의 첫 번째 발표해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수고해 주신 교수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두 번째 발표 한번 이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발표의 주제는 미 군함 건조 허용 법안 개정과 한미 안보입니다. 앤서니 킴 헤리티지 재단 연구원님께서 발표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Please welcome Anthony Kim from Heritage Foundation. 네, 뜨거운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Thank you very much. Really, ladies and gentlemen, good morning again. Obviously, I'm not here to lecture or teach. This is a real free trade. We exchange our ideas and perspectives. And we are not going to have silver bullet solutions for sure. So, if you allow me, I'd like to have your next 16 minutes and 40 seconds or something like that. So, I'll make my conversation with you rather straightforward and brief. But before I get into that, I just want to thank, I don't know what title I should use when I address you, Dr. Choi, the president and chairman of KAA, Korea American Association. He's known for Dr. Choi, Minister Choi, Ambassador Choi, Professor Choi, Mr. Choi sometimes. But to us, especially Jim and me, at the Heritage Foundation, he's been well known very affectionately, simply J.K. Choi. But I like to call him Dr. Choi. So Dr. Choi, J.K., spent 3 years with us. And most amazing thing during that time, whether rain, snow, windy, very hot days, whatever, he came to the office. He wasn't just a visiting fellow, senior distinguished visiting fellow name only. He was actual participants. And Dr. Carafano, sometimes he chaired very sensitive, complicated policy issues. Always JK involved in that conversation very actively. So it's a real pleasure, as always, to be with you, Dr. Choi, and also it was a great honor for us, Jim and me, to welcome you back to the Heritage Foundation back in March to talk about many key issues confronting South Korea and the United States. So thank you, and this is obviously continuing journey as we go. Also, I want to recognize EU Ambassador Fernandez. I want to let you know, although today's setting is U.S.-Korea, Korea-U.S. bilateral issues and relationship back in Washington, Jim and I, we really engage a lot of our partners and allies from Europe. So our playground is really big, so I want you to know that. I want to be very careful because Jim and I, obviously, we're from Washington, D.C., and he and I, we've been with the Heritage Foundation each more than 20 years. So we've been long-timers at the Heritage Foundation. But obviously, Heritage Foundation is not part of the Republican think tank. We are not part of the administration. We do a lot of policy conversations, directly, indirectly. But we are not here to represent President Trump or any of his cabinet members. This is, like I said, real free trade, exchange of ideas and perspectives so that we can move forward. We do not want to go backward, right? So that's the spirit. I want to just claim that. The neighborship building, what a great issue. I think this is a really fitting. Also, Professor Park really laid out big picture. I really think that our short presentation is really interwoven, interrelated.
It's economic security and national security. And I want to begin from there because it's crystal clear. You know, President Trump, he likes signing executive memorandum. I lost my count how many executive memorandum he has been signing until yesterday. But one of the very first one he proudly signed with his wonderful, beautiful, big Trump signature. It's called America First Investment Policy Agenda. There, the whole executive memorandum starts with without mistake, any unambiguity. It starts with economic security is national security. I think that's the direction, that's the orientation. When it comes down to our alliance, it's come down to China issue, when it comes down to any economic and alliance and whatever issue, this is economic security is national security. I mean, I can add economic security is energy security and national security. But I think that this is very clear and it should be very clear to all of us. We are in a very much elevated playground here. We never seen this before. And also, I think Jim mentioned this, our alliance relationship, partnership is not anymore Korea as exporter, utilizing America's big markets, and America simply becoming importer. That's the very outdated, old-fashioned, I like cocktail old-fashioned, but I don't like this kind of concept, frame, exporter-importer relationship. That America First investment policy executive memorandum is very clear. We welcome our partners and allies' investment into the United States. And yes, all these crazy conversation, zigzagging, whatever drama concerning tariffs, I mean, it's concerning. It's not easy to digest that kind of, changes and shifts of conversations. And, is it on the negotiation or what? I mean, we understand, but we shouldn't be just consumed by that whole tariff drama, which is ongoing. But I want to highlight one thing before I dive into shipbuilding. It's so great to have Treasury Secretary Scott Bessent is the person who's driving the whole conversation. It's not Peter Navarro. It's not Robert Lighthizer. Lighthizer is not even in the White House proximity. He's out. Well, I wouldn't say he was forced out. He may be still advising President Trump. But I think that as you have seen, the person who has been driving the whole tariff conversation is Scott Bessent, who is Treasury Secretary. To me, that's also a reflection of economic security and national security, because not anymore the approach under Trump 2.0 concerning trade partnership, trade relationship is not pure trade issue. It's also financial issue. So finance and trade, I think obviously the big target here is China, and obviously that's what's been going on. And I want to remind you, it's less than 6 months. I mean, we just passed Trump 100 days plus, but if there's a high-speed train, there's a Trump speed train. So things are moving very fast. And I think that for that reason, I remain very optimistic about what's going to be unfolding during the second half of this year and going forward. And it's good that next week, once again, less than 1 week from today, it's great that South Korea will have an election. I mean, that's very important. That can be whoever wins, that is a new beginning. I think that is our next goalpost, and that's where we can really up the game, and we'll see a lot more concrete, practical conversations. Now, when it comes down to shipbuilding, if I may, I want to suggest that we shouldn't look at shipbuilding partnership, potential and ongoing conversation as a smaller or limited framework. It's not simply security or just a building ships kind of cooperation. We should look at it in a much broader strategic context. This is basically big infrastructure project. I mean, there happens to be big ships, so scale-wise and everything, it's much, much bigger than what we have seen before. That is why this is an opportunity. And also, it's funny, it's from chips to ships, in my view.
But I'm not saying, chips, they are very important in shipbuilding too, but chips and ships, they are really integrated. So we are not talking about mutually exclusive policy agenda, cooperation policy agenda. This is really chips plus ships for South Korea. So my first suggestion is, I think this is great, United States and South Korea, we talk about shipbuilding cooperation more than ever, and it's really fantastic that South Korea is ready and willing to enable and facilitate what America needs at this particular juncture. That is very important because, as I said, our relationship is not anymore exporter-importer relationship. We are indeed now joint investor, joint developer, and joint builder. And that's the kind of the partnership which is much more concrete and practical. Well, it's going to take some time. And obviously, we are not talking about by next week, next month, next year, we're going to do this. But the very fact that we are really actively talking about it, and Korean companies are eager to do something, I think that's really fantastic. And that's the new framework we should further expand and deepen and institutionalize. Again, this is not yet realized opportunity, but I think that the direction and orientation of this opportunity is really unlimited. Now, if you do quick cost and benefit analysis for Trump 1.0, I think Korea definitely is in the camp of net positive. Remember Trump 1.0, a lot of craziness, much worse than what we see today. But Korea survived, perhaps more than survived. I mean, again, if you do quick cost and benefit analysis, Korea got a lot done with the United States. Korea minimized those whatever risk and uncertainty under Trump 1.0. And I think the Trump 2.0 is slightly different. Maybe not slightly, a lot different. I think Trump 2.0 is basically, in my personal view, still chaotic, but it's organized chaos. And also, it's very much structured uncertainty. In my mind, Trump is injecting a lot of guess games, uncertainties with a full intention. That's how he negotiates. And Trump is creating this seemingly very crazy conversation among his cabinet members, but this time is much better. This time is much more cohesive when you look at the interactions between and among his cabinet members, Rubio, Hexas. I mean, we can talk about individual whatever capacity, but in a big picture, this is a definitely structured uncertainty and organized chaos. Once again, I think that is very much an opportunity for South Korea because South Korea is not a typical ally. This is very much, in my view, something like a Swiss Army knife type partnership. Korea can do a lot of things practically, strategically, concretely. Korea can do a lot of things for Trump and the United States and all that. And also, as I briefly mentioned earlier, it's really great that we really, finally, in a way, expanded our conversation frame. We can talk about everything. Everything's on the agenda. Wartime outcome transfer, nuclear armament. I mean, just a few days or a few years ago, I mean, before Trump came along, the whole discussion was dominated by the same thing, in a way. But now, where we are today is a much broader strategic playground for Seoul and Washington work together and pursue greater practical opportunities together. That's where this naval shipbuilding opportunity comes in. More specifically, I'll say this because it was raised in the first session. The good news is that there's a case, but to get there, it's not going to be really accelerated process. It's going to still take time. It's going to take still a lot of zigzagging, also a lot of conversations. Direction, orientation is very clear. But again, this process won't be just one beautiful 49 linear degree line. This is a very much zigzagging process because
I think the best conversation we can have, Jim and I, while we are here in Korea, is being just candid, so that we can find real solution. But this solution is not, once again, one big, beautiful, like a football touchdown solution. This is about process of finding practical solutions, however small, big, collectively. Jones Act will be there no matter what. People talk about Jones Act, but unfortunately, the reality is Jones Act will not be amended. Yes, members of Congress, they recognize the outdated reality, outdated mechanics of Jones Act, but Jones Act is something like a sacred cow. This is not something easily will go through Senate and House and eventually one beautiful bill, Jones Act, finally it'll be amended. I think that's very unlikely. I want to be surprised by the possibility that Jones Act eventually amended within next 2 to 3 years. I mean, again, this whole legislative process, it's very time consuming. It's one thing we talk about Jones Act amendment, but in political reality, it's very hard to expect it. Now, that doesn't mean we should give up. There are other ways, because of this unique and particular reality when it comes down to shipbuilding cooperation. Once again, United States needed, South Korea can deliver it. So there can be perhaps some kind of strategic waiver. There can be some kind of way to go around it. And also, South Korean companies, they are strategic too. So it's good that Hanwha Ocean, they purchased Philly Shipyard. I think that's a very strategic, smart move. So if we are just simply thinking, great, former President Yoon and President Trump, they had a conversation about shipbuilding, everything will be just fine, so when it's going to happen? No, that's not the case. The case is that we have a big case we can make and we can pursue. Now how we can get there from here to there. And again, if you're just relying on Jones Act amendment, I think that's a very, very lazy, in a way, not smart, unwise strategy. So we'll have to work together. We'll have to communicate the necessity of navigating these Jones Act restrictions and all that. That's why the strategic waiver may have a chance. And also, the person who can actually do this, there's one in Washington, that's President Trump. So if he really thinks that this is what he needs, he will do it. And the best way for him to do it is through executive memorandum or something. There can be not like a forever strategic waiver for South Korea, but limited. But again, I want to add, along with that possibility, Hanwha Ocean already purchased Philly Shipyard, and how to modernize, how to really up the game in terms of capacity concerning Hanwha Ocean's Philly Shipyard. That's important. And also, I want to give you this fact. Remember Nippon Steel? Nippon Steel was very excited back in October, 24, before the election. They thought they would be welcomed by the United States, but that was a wrong political move. The first person in the US Senate who opposed Nippon Steel acquisition was someone named Pence, current vice president. But fast forward, the other day, President Trump, he reviewed and again, now the final outcome is Nippon Steel is a go. They are not going to block this deal. I think that's also a good indication when it comes down to Korea's strategic posturing concerning potential Korea-US shipbuilding cooperation. Again, it's going to take time, but I think that the target should be how to minimize these hurdles as well as potential pushback, both from Washington and Seoul, I think. But I think that more than ever, I think we do have this very strong case when it comes down to elevating and upgrading our practical partnership. It's not anymore defense and security. What I'm talking about is it's a plus up.
defense, security, economic security, energy security, and everything. That's what I'm saying in terms of elevating and reflecting our alliance to 21st century reality. And Korea is not anymore a regional player. In my view, it's been proven an unexpected beneficiary of Ukraine war happens to be one of them, I think in my view, is South Korea. Because of its capacity, I mean, remember in 20th century when these investors in New York or wherever, when they come to Korea, oh, you guys are doing great, but there's a risk, that risk called North Korea risk. But it happens to be North Korea premium because of North Korea's threat, South Korea has been always thinking about how to defend itself and everything. So I think we are in a very unique setting, and that's why I remain optimistic, and that's why we need to navigate these uncertainties with a bit more measured and cautious filtering. My final point, given that setting, what's ahead of us is very important. June, September, and October. I'll say that because June, obviously, next week, June 3rd, there is a Korea election. And it's very much expedited, compact process when it comes down to new president. And then there is a G7 summit in Canada. This year's G7 is a 50th anniversary of a group of 8. Used to be group of 8, but because we kicked out Russia, it's a G7. Canada has already invited South Korea, which is a good thing. We'll see. And then there's a NATO summit. President Trump will go. And let's see if South Korea's newly elected president will go. That's a very important diplomatic setting. In September, there will be UN General Assembly meeting in New York. But unlike other UN meetings, this year, South Korea is the chair of UN Security Council. South Korea is not a permanent member, but it's a rotational position. South Korea is now the chair. That's very important. And there's an APEC summit in October. So all I'm conveying is we shouldn't forget about these calendars. I mean, everybody's busy. But I think that to me, these important global international engagement opportunities are very important. And also that's how we can really shape our course of cooperation, Navy, infrastructure development, and everything together. Because, like I said, there is a case and there is a curiosity and desire. Let's work together, let's build ships together. But how to get there, I think we should really recognize and pursue many different routes. It's not just simply Korean companies are going to the United States and building ships and all that. This is really, that's why I said this is a huge infrastructure project going beyond economic dimensions. Really last point, I think more than ever, again, when I look at Trump 2.0, the key challenge to us is how to minimize the risk and maximize Trump opportunity. And I'm so glad that Trump happens to be the president, American president, who really visited and spent some time in the Camp Humphrey. Under 2.0, I cautiously expect he'll be a bit of different type. It's good that he came to the South Korea, 2017 and other visits. He stopped by the Camp Humphrey, he actually visited DMZ. Forget about whole Kim Jong-un drama. But my point is that today's South Korea, in Trump's mind, it's a very unique country. That's all I want to deliver. We should maximize that thinking. Trump will not come to you, how can I help you? We should ask, what can we do for you? But not to glorify him, how to advance our alliance together. And obviously, shipbuilding is one of the core projects we can do together. So let me stop there and thank you very much. Thank you for
Dr. Anthony Kim. 네, 앤서니 킴 연구원님께서 미 구단 건조 허용 법안 개정과 한미 안보를 주제로 프레젠테이션 해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Thank you so much. 네, 이제 두 분의 발표 잘 들어봤고요. 이제 두 번째 패널 토론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션 2의 패널 토론은 제임스 카라파노 박사님께서 모더레이터로 수고를 해주실 예정입니다. 패널리스트 분들 세 분을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패널로는 서정건 경희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님께서 오늘 나와주실 예정이고요. 패널리스트 두 번째 분은 최규종 조선해양플랜트협회 상능부회장님, 그리고 세 번째 패널 분은 레이트 에릭 에슬리 이화여자대학교 국제학부 교수님께서 오늘 패널로 수고를 해주실 예정입니다. 저희 잠시 장내가 정리를 좀 된 것을 기다리고 바로 패널 분들과 모더레이터 분들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So Dr. James Carafano, please come up to the stage and please welcome Dr. James Carafano and three panelists. 네, 세 분의 패널 분들도 무대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두 번째 세션 패널 토론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Dr. Carafano, please start your panel session. Well, thank you. Way better than the first panel, right? Because the opportunity not to talk about all the things that we've always been talking about and we fear, and really to talk about what are the opportunities in a world that has really changed. You know, I can't emphasize that enough in the first panel, that you really have to understand where Donald Trump is coming from. It is not that he wants to be mean, it's that he sees that the world has changed. I mean, the simple reality is the United States cannot dominate in any theater without friends and allies. The Chinese can't run the world. And the world is going to run itself. And we are at a post-globalization age. And we are seeing all these things come back that disappeared during the Cold War. Increased trade, where we're talking about not just the Suez Canal, but many other pathways of resilient and redundancy supply chains going through Asia. Asians doing business in Europe, Europeans doing business in Asia. Connectivity from Europe north to south that's crossing over to Asia. Central Asia and the South Caucasus becoming part of the global trade. This is transforming the way we live. And so the question really is, and ought to be, if you're in Seoul or Washington, is how can we leverage this partnership and take part in this of this new global tidal wave. So we have a fantastic panel, and we heard a bunch of ideas put on the table, and I'm really interested in hearing their kind of reactions in response to that, and what other opportunities that they see out there. So maybe we'll just go, because I'm from the Heritage Foundation, we'll just go from right to left, because it's just natural for me, and get their initial thoughts. So how long should I talk? Well, we have about 40 minutes, so. 저 한 10분 정도 하겠습니다. 방금 소개는 안 해주셨지만 저는 경희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서정건 교수라고 합니다. 좀 특이한 셋업 같습니다. 이게 보통 이렇게 발표하시면 같이 이제 앉아서 제가 질문도 드리고 하는 그런 형식인 것 같은데 그런 게 좀 아니라서 좀 당황스럽긴 합니다만 저는 일단 띵크탱크에 있지 않고 학교에 있고 애카데미아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부하는 연구자인데 전공이 이제 미국 정치라서 우리 박원권 교수님 늘 자주 뵙고 미국 정치, 국제 정치 섭렵하셔서 말씀 많이 주셔서 제가 늘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나중에 좀 질문도 좀 드리고 이제 할 텐데 제가 그래도 토론을 맡았으니까 제가 드릴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한 몇 가지 정도만 포인트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박홍곤 교수님 말씀하신 그 경제와 또 그 외교 또 오늘 주제인 안미경중 왜 실패하는가 관련돼서 제가 첫 번째 이제 좀 제기하고 싶은 이슈는 이 트럼프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경제안보 정책이 과연 새로운 정책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인식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 헷갈리는 거는 사실 기본적으로 Security Trade Nexus라고 하는 전통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교과서에서 배운 것처럼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이제 미국의 글로벌 리더십은 헤지모닉 스터빌리티라고 하는 이제 그런 내용을 가지고 미국이 전 세계 안전과 이 그 질서를 제공하고 미국이 뭔가 비용을 감수하는 이제 그런 차원이라고 제가 이제 배워왔는데 제가 미국 정치와 외교를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1945년 2차 세계대전 끝나고 1946년에 미국의 중간 선거가 있었습니다. 미국의 46년 중간 선거에서 이제 공화당이 1932년 FDR 이후 이제 처음으로 미국 하원을 또 상원을 장악합니다. 그래서 미국 상원 하원을 1946년에 공화당이 장악하면서 이제 그 트루만 밴덴버그 릴레이션십이 이제 등장하기 시작하는데 그래서 47년에 트루만 독트린이 있고요. 48년에 마셜 플랜이 있고요. 1949년에 네이토 컨설이 있고요. 요 정도 있고 그 다음 48년 그 사이에 껴있던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트루만이 컨트롤 비하인드 빅토리를 하고 나서는 사실 공화당이 더 이상 미투이즘은 안 되겠다라고 자각해서 1949년에 폴 오브 차이나를 이용하기 시작합니다. 관련돼서 가장 먼저 미국의 소위 얼리 콜드워의 포린 팔러시 바이파티전십이 깨졌던 계기가 1950년 1월 달에 한국에 에이드를 주는 문제, 코리아 에이드 투 코리아 빌에 대해서 공화당이 반대를 합니다. 그 당시 뉴욕타임즈에서 대서특필을 합니다. 얼리 콜드워에 형성됐던 바이파티전십이 깨졌다. 생각해보시면 1947, 48, 49년 정도 하고 1950년 1월부터는 외교 정책이 국내 정치에 이용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트럼프를 이제 굉장히 새롭게 보고 이상하다고 생각하고 하는 그런 차원이 물론 있지만 미국 정치, 미국 외교를 공부해 보면 이 소위 그 Security Trade Nexus라고 하는 게 생각보다는 그 밑으로 조금 내려가면 굉장히 다양한 형태가 만들어져 왔다라고 하는 걸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가 예외고 뭐가 룰이냐. 그러니까 이게 그 예를 들면 이겁니다. 2011년에 한미 FTA를 미국 의회에서 법안으로 이제 통과시키는 임플리멘테이션 비를 미국 의회에서 통과시킬 때도 그 당시에 이제 그 일리아나 로슬레티넨이라고 하는 여기 뭐 미국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그 큐바계 그 플로리다 카нг레스 워먼이 한 얘기가 한국이 동맹국이니까 한미 FTA 찬성하자라고 했던 게 전통적인 Security Trade Nexus입니다. 그래서 Security Trade Nexus는 이제 저희 애카데미아에서는 익스터널리티가 있어서 밀리터리 파트너끼리 트레이드 파트너를 한다. 뭐 이런 거고요. 뭐 조인 가와 이런 얘기도 많이 이제 들어보셨을 텐데 그 당시에도 한미 FTA 때문에 우리 주의 퍼니처 인더스트리가 망할 것 같다라고 해서 노스캐롤라이나 델리게이션은 한 명 빼고 저런 반대했어요. 그러니까 뭔가 큰 그림만 보면 우리가 이 Security Trade Nexus가 뭔가 미국의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외교 정책인 것 같아도 조금만 내려가 보면 사실 굉장히 디테일 차원에서 굉장히 다르다. 그런 얘기가 무궁무진합니다. 1971년 8월 15일 썬데이 나이트였는데 9pm에 그 닉슨 샥이라는 걸 이제 그 발표하죠. 그 당시 이제 달러를 더 이상 금으로 안 바꿔준다라고 하는 inconvertibility 얘기를 했지만 동시에 그때 같이 발표했던 게 10% 보편관세입니다. 그러니까 10% 보편관세를 닉슨이 1971년에 먼저 한 거예요. 다만 4개월 후에 스미소니언 어그리먼트라는 걸 통해서 그 당시 서독, 일본 불러다가 스미소니언 박물관에서 너네 나라 화폐 가치 평가 절상해라. 그래서 그 당시 달러 평가 절하 효과를 10%나 거둔 게 있는 거죠. 1985년 플라자 협정도 재선에서 압승한 레이건이 더 이상 선거가 없기 때문에 플라자 호텔에서 또 G10 국가들 불러다가 너네 나라 화폐 가치 평가 절상해라라고 하고. 그러니까 뭔가 미국의 어떤 일방적인 어떤 그 외교 정책, 특히 경제 관련 정책은
2차 세계대전, 닉슨 때나 레이건 때나 계속 있었다. 레이건이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동문맹의 화신으로 알고 있지만 1981년 임기 첫 해 때 했던 게 뭐냐면 잘 아시는 것처럼 voluntary export restraint라고 해서 일본 자동차 미국에 15,000대 이상 못 판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미국의 외교 정책이나 이런 이 전반적인 어떤 그 방향성에 대해서 뭔가 조금 뭐 트럼프 이전과 이후로 이게 다이카토머스하게 나누는 거가 과연 적절한가라고 하는 차원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고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트럼프 시대의 어떤 중국 견제가 어떤 양상이냐 관련해서 한번 생각해 볼 때 최근에 트럼프가 관세 전쟁 4월 2일 날 리버레이션 데이라고 해가지고 리시프로컬 테리프를 때리고 했지만 90일 이제 유예했었죠.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굉장히 재밌는 어떤 디벨롭먼트 생겼던 게 소위 그 트럼프 1기 때 1.5올 때는 2017년 내내 중국과의 관세 전쟁 이런 거 안 했습니다. 2018년 중간 선거해가 되면서부터 시작했던 겁니다. 자, 근데 트럼프 2.5에는 시작부터 그 관세 전쟁을 통해서 중국을 압박하고 하는 것으로 나섰는데 이 과정에서 미국이 자신의 경제적 특성을 깨달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위기 상황 때 내가 누구인가를 알 수 있는 것처럼 요번에 깨달은 게 미국은 컨섬션 컨트리구나. 또 하나는 미국은 debt country구나. 그러니까 미국은 전 세계 70%가 이제 내수로 소비로 이루어지는 나라인데 관세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많이 미국 경제 인플레이션까지 직접적인 영향은 아닐지 몰라도 미국 유권자들한테 미치는 영향은 굉장히 지대하다. 여기서 등장하는 게 뭐냐면 소위 포린 팔러시의 포퓰리즘 같은 겁니다. 최근에 보시면 월마트이 가격을 올리겠다고 했죠. 트럼프의 트루트 소셜에 했던 얘기 보셨어요? 저는 이런 표현이 영어에 있다는 게 참 신기했었는데 eat the tariffs eat the tariffs라는 게 이런 표현을 쓸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게 뭐 일상적인 표현인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eat the tariffs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월마트가 작년에 billions of 달러를 벌었다는 거예요. billions of 달러를 벌었던 월마트이 지금 가격을 올리려고 한다. 절대 안 된다. eat the tariffs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도 굉장히 신경 쓰고 있는 대목이긴 합니다. 또 하나는 관세 전쟁 하는데 워싱턴 포스트나 이런 데서 바운드 마켓 얘기가 처음 튀어나오는 거죠. 이게 바운드 마켓으로 이게 튈지는 사실은 예상이 잘 안 됐었는데,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이번 그 관세 전쟁을 통해서 미국이 깨달은 미국의 경제적 특성이 분명히 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미국이 향후에 중국을 견제할 때 더 밀리터리 사이드로 갈 수밖에 없는 어떤 유인이 될 수 있지 않나. 그러니까 경제 쪽은 현실적 제약이라는 걸 발견한 상황에서 대신 트럼프 코올리션, 트럼프를 떠받치고 있는 이스태블리시먼트에서 원하는 중국 견제는 더 강경한 모드로 갈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좀 해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뭐 이거는 그냥 제가 그냥 계속 드릴 말씀입니다. 이제 미국의 중국 견제나 미중 경쟁을 생각할 때 저희가 더 이상 이제 국제정치적 시각에서 뭐 투시드데스 트랩을 얘기하거나 뭐 콜드 피스를 얘기하거나 뭐 이런 거보다도 미국이 중국을 언제 어떻게 견제하는가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많이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건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이제 마지막이고요. 우리 제임스가 이제 쉽빌딩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으니까 또 우리 최 부회장님이 더 말씀 많이 하시겠지만 제가 이제 미국 의회를 전공하는 입장에서 공부해 보면 지금 이제 존스 액트가 1920 레지슬레이션인데 뭐 그 자체를 어멘먼트 하는 그런 시도는 없는 것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잘 아시는 것처럼 작년 12월 달에 인트로듀스 했다가 이 표결을 못했던 그 법을 지금 4월 달에 다시 인트로듀스 했던 게 소위 바이파티전 Ships for America Act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애리조나에 막 켈리가 있고요. 그다음에 인디애나 타드 형이 있고 미시시피에 이 무슨 또 하나 켈리가 있어요. 트렌트 켈리가 있고 캘리포니아에 존 게러밴디가 있습니다. 요 네 명이서 공화당 둘, 민주당 둘, 상원 둘, 하원 둘 해서 완전히 바이파티전 셋업을 갖춘 이 Ships for America Act를 이제 발의했습니다. 그래서
이 쉽빌딩 관련돼서 제가 하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는 데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관세 전쟁을 통해서 보니까 굉장한 제약점들이 있더라. 미국과 중국이 1979년 1월 1일 북교 정상화 이래 미국과 중국의 경제적 협력과 링키지 같은 것들이 굉장히 심화됐었기 때문에 미국이 중국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이코노믹 스테이트 크래프트는 쉽지 않다라고 하는 걸 알았던 반면에 이 쉽빌딩 영역은 미국이 예전에 러시아, 소련과 했던 냉전 방식과 굉장히 비슷하죠. 왜냐하면 쉽빌딩을 가지고 미국 내에 중국과 연결되는 부분이 없어요. 그냥 100% 이거는 미국과 중국의 경쟁 관계입니다. 미국이 훨씬 뒤처져 있는. 자, 그런 상황이라서 쉽빌딩 관련돼서는 미국 내에서 훨씬 더 합의가 쉽고 훨씬 더 어떤 그 전략적 움직임이 가능한데 제가 이제 우려하는 거는 뭐냐면은 여기 지금 그래서 Ships to America Act의 한 구절을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대부분 이 Ships to America Act를 보시면은 IRA 2022년 IRA는 굉장히 비슷해요. 구조가. 미국에서 배를 만들면 텍스 크레딧 준다. 미국에서 배를 만들면 론 프로그램 준다. IRA는 굉장히 비슷해요. IRA는 굉장히 비슷한데 후반부에 보시면 여기 이렇게 나옵니다. Foreign built vessels 나와요. 외국에서 만든 배를 interim US 플릿에다가 포함시켜 준다 이거예요. 아까 제임스는 이제 스트레이지가 웨이버를 얘기하셨지만 그런 행정명령 차원이 아니라 입법 차원에서 소위 interim vessel이라고 하는 명칭으로 이걸 US 플릿에다가 포함시켜 준다는 겁니다. 언제까지? 미국 배가 이런 그 foreign built vessel을 replace 할 때까지 라고 하는 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IRA에서 굉장히 그 뭐 EV나 배터리나 관련돼서 여러 가지 인센티브 줬던 거랑 굉장히 스트럭처가 비슷합니다. 근데 제가 그래서 드리고 싶은 질문은 뭐냐면 믿을만한가? 믿을만한가? 저 아까 우리 박원국 교수님 한미동맹의 주기자라고 하셨는데 저는 좀 더합니다. 제 딸 둘이 있는데 둘 다 뉴욕 살아요. 그래서 미국이 잘 돼야 우리 집안이 잘 됩니다. 굉장히 절실한 사실 저는 입장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주 5월 22일 날 보셨죠? 미국 하원에서 통과시킨 One Big Beautiful Bill 거기 보시면 우리가 작년 내내 트럼프가 당선되면 IRA 리필 하는 거냐 뭐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한국에서 1년 내내 그 얘기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아무도 그 얘기 안 해요. 그런데 완전 허를 찔렸달까요? One Big Beautiful Bill에 거기 보시면 전기차 이 그 텍스 크레딧을 이제 올해 말까지 주고 만다. 페이즈 아웃 한다. 이제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배터리는 조금 살아남은 측면이 있지만 그래서 IRA에서 했던 그 7,500달러 텍스 크레딧 같은 게 지금 공화당 상원 하원을 장악해서 하원을 통과한 One Big Beautiful Bill에 보시면 이제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양극화, 정권 교체 뭐 이런 것들 통해서 심지어는 이 IRA라고 하는 입법 차원의 규정조차도 정권이 바뀌고 의회 컨트롤이 바뀌었을 때 뭔가 새로운 방향으로 뭔가 이렇게 전환이 되는 그런 미국 정책 안정성이 굉장히 떨어지는 미국에 대해서 한국이 어떤 전략을 가져야 되는가 관련돼서 굉장히 좀 중요한 포인트가 있고요. 또 하나는 제가 이제 그 쉽빌딩 관련돼서 관심이 많다 보니까 찾아보면 지금 현재 미국 그 의회에 인트로듀스 돼 있는 법안이 또 하나 있습니다. 요것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뭐냐면 Ensuring Naval Readiness Act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유타 세니터 2명이 발의한 법안인데 마이클 리하고 존 커티스하고 여기 보시면 아예 한국이나 일본 같은 동맹 국가에서 배를 만들어서 군함이건 뭐 일반 상선이건 미국에 수출해라. 오케이. 다만 Chinese ownership이나 Chinese involvement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라. 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법안이 지금 뭐 경쟁을 뚫고 미국의 새로운 존스 액트를 대체하는 법안이 될지는 제가 뭐 잘 모르겠지만 관련돼서 이런 미국 의회 현황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제가 박원공 교수님께 질문 드리고 또 제임스한테 질문 드리는 것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원공 교수님께는 질문이 두 가지나 있는데요. 맨 마지막에 살짝 말씀하신 게 한미일 협력인데 이제 그 보통 한미일 협력은 우리가 이해하는 대로 미국의 푸시 혹은 미국의 리더십, 미국의 뭐 회유
이런 걸 가지고 한미일 협력이 그동안 형성되어 왔는데 잘 아시는 것처럼 트럼프 시대 또 공화당 지금 시대, 아니 공화당은 좀 다르지만 약간 미국의 푸시나 미국의 어떤 그 이니셔티브가 예전만 못한 상황에서의 한일 협력, 한미일 협력은 어떤 모습일 수 있을까? 어떤 가능성이 있는가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지금 오늘 주제가 안미경중이 왜 실패했느냐인데 그럼 이게 과연 뭐 안미냐? 굉장히 우리나라 한국한테도 굉장히 중요한 전략적 그 질문이 됩니다. 이게 안미냐라고 생각해 볼 때 과연 트럼프 행정부가 하는 게 안보? 글쎄요, 분담금, 뭐 주한미군, 경제, 관세, 뭐 등등 이게 안미 쪽으로 가는 방향이 맞느냐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보고요. 마지막으로 제임스한테 아까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은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Shift for America Act나 미국 의회에서 만든 이런 법안들이 양극화 시대 미국에 있어서 얼마나 릴라이블하다고 한국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희는 네, 감사합니다. Yep, about 10 minutes. 조선협회 최규종 상근부회장입니다. 오늘 중요한 세미나에 초대받아 매우 영광입니다. 요즘 한미 관계를 논의할 때 조선협력이 빠지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외교안보 전문가가 아니지만 초대를 받은 이상 향후 유사한 논의에서 토론을 더욱 풍성하게 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한 10분 동안 글로벌 조선산업 동향과 한미조선 협력 방안을 주제로 나눠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발표드리겠습니다. 29페이지 되겠습니다. 첫 번째 슬라이드에 이게 클락슨에서 만든 자료인데 선박 생산량의 역사적 정리를 보여주는 자료입니다. 상당한 많은 스토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20세기 이후에 조선업이 가장 극적인 쇠퇴는 미국이 아닌 유럽에서 발생했습니다. 두 차례 세계대전 동안 유럽의 조선 강국이 전쟁터로 바뀌어 있는 동안에 미국의 점유율이 한때 80% 정도까지 치솟은 적이 있었지만 평상시에 상선 시장에서 미국이 메이저 플레이였던 적은 없습니다. 적어도 20세기 이후에서는. 둘째, 1950년대 중반 이후 유럽의 지속적인 쇠퇴는 동아시아 부상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동아시아 내에서도 일본, 한국, 중국, 삼국 간 치열한 순위 다툼이 있었습니다. 60년대 이후에 일본이, 80년 이후에는 한국이, 2000년 이후엔 중국이 조선 강국으로 부상했습니다. 끝으로 최근 중국 조선업의 성장은 그 속도와 규모 면에서 유례가 없습니다. 대략 점유율이 5%에서 5%에서 피크에 이르기까지 걸린 기간이 일본은 약 25년이 걸렸고 한국이 20년 걸렸습니다만 중국은 10년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직 그 피크가 언제인지 현재로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주제는 뒤에 다시 한번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중국의 선박 생산 점유율이 53%였는데 신규 주문량 기준으로 보면 압도적인 70%를 기록했습니다. 통상 주문 후에 생산까지 평균 리드 타임이 한 2년 정도 걸리니까 당분간 중국의 생산 점유율은 더 증가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 다음 슬라이드 되겠습니다. 이 다음 슬라이드는 미국의 해양 패권 쇠퇴를 이 팩스 아메리카나 시대의 빛과 그늘이라는 관점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차 대전 이후 유일 강대국으로 등장한 미국은 자유주의적 국제질서에 기반한 새로운 세계질서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안보질서는 미국의 압도적인 군사력 기반하에, 경제질서는 미국의 기축통화 공급 위에 만들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팩스 아메리카나 질서 속에서 국제무역이 번성하였고 동아시아는 대체로 에너지 수급에 어려움이 없이 경제 기적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미국은 일방적으로 관세를 낮추었고 내수 시장을 개방함으로써 아시아, 아프리카 등 여러 신흥 개도국들이 경제 성장에 필요한 달러화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했습니다. 그 결과 전 세계 절대 빈곤율이 1950년대 약 60%에서 2020년도 8%까지 극적으로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최근 미국의 일부 정책가들 사이에는 미국이 기축통화, 안보 등
글로벌 공공재 공급을 오롯이 부담하면서 경제적으로 힘들어 하는 반면에 경쟁국은 물론 기존 동맹국조차 정당한 대가의 지불 없이 세계 질서에 무임승차한다는 하고 있고, 이것은 매우 불공정하다는 생각들이 퍼지고 있습니다. 미국 제조업 일자리가 사라지고 무역 적자와 재정 적자는 매년 확대되고 있고, 결국 미국의 국가 신용 등급 하락을 초래했는데, 많은 미국인들은 The entire world is ripping us off 라는 인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미국이 국방비 부담과 이 자유롭고 개방된 바다에 대해서 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의 국방비 지출은 점차 감소하고는 있지만 여전히 GDP의 3% 이상을, 전 세계 연간 국방비 지출의 거의 과반수가량을, 그 다음 순위 9개 국방비를 합친 금액만큼 많은 국방비를 지출하고 있습니다. 2025 회계년도 미국의 국방 예산은 약 8,500달러인데 이는 불변 가격 기준으로 보면 대략 한국이 지난 30년간 지출한 방위비의 합과 비슷한 규모입니다. 참고로 미 해군 예산은 258빌리언이고 여기는 운용 중인 295척 군함에 대한 운영 유지비 871억 달러, 그리고 연간 10여 척의 군함을 신주하는 등 구매 조달 예산 771억 달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지난해 전 세계 상승 시장이 약 989억 달러인 것과 비교하면은, 또 한국 조선소가 293억 달러치 선박을 생산한 것과 비교하면은 이 규모가 엄청난 규모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슬라이드는 오늘 주제하고도 조금 관련이 있는데, 이 서태평양 바다에서 미국과 중국의 해양 패권 경쟁에 관한 내용입니다. 중국 해군이 보유한 함정 숫자는 이미 2010년대 중반 이후 미 해군 함정 숫자를 추월했고 그 격차는 점차 확대되고 있을 걸로 예상됩니다. 또 중국 해군의 함정은 주로 15년 이내 건조된 최신 함정인 반면 미 해군 함정은 상대적으로 노후도가 심각합니다. 미국 의회 보고서에서도 지적했듯이 설비, 인력, 선원 등 조선 관련 인프라에서 중국이 미국을 압도하고 있습니다. 만약 사우스 차이나 씨 일대에서 미중 간의 충돌이 발생한다면 중국 해군의 회복력은 미 해군에 비해 절대적으로 유리할 걸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전 세계 조선업 분야에서 이 무역을 규율하는 다자 협의체로 OECD 슈빌딩 커미티가 유일하게 있습니다. 여기서 선박 수출 신용 양해 등 다자 규범을 만들고 있습니다. 현재 전 회원국으로 한국, 일본, EU 등 14개국이 가입해 있는데 세계 최대 생산국인 중국은 참여를 거부한 상태에서 오랜 기간 그 나부지 국가들끼리 글로벌 규칙 수립과 관련해 아웅다웅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 다음 슬라이드는 조금 전에 여러 가지 미국의 존스 액트나 이런 제도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제가 조금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미국은 건국 초기부터 해양 국가로서 정체성을 가지고 해사 산업을 보호 육성하기 위한 법령들을 많이 제정해온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중에 20세기 유의법으로 앞으로 한미 조선 협력을 추진하는 데 관련될 만한 법률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존스 액트가 있습니다. 정확히 아셔야 될 게 이 존스 액트는 미국 항만을 다니는 연근의 선박에 대해서 규율하는 법입니다. 국제무역선에 대해서는 적용이 안 됩니다. 그리고 그 군함이라든지 이런 해군에 관련된 선박도 적용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존스 액트법에서 규율하는 대표적인 핵심 내용은 미국 항만간에 이동하는 선박은 미국인이 승선해야 되고 미국에서 건조해야 되고 그리고 미국인이 소유해야 된다는 것, 그 내용을 규율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또 얘기되는 게 중요한 게 번스톨랩슨 수정법인데 이 법은 미 해군 함정은 미국 조선소에만 지어야 된다 뜻입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외국 조선소에서 미 함정을 건조하는 것은 안 됩니다. 안 되고 내용에 보면은 또 MRO도 원칙적으로는 해외 조선소에서는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예외적인 규정들이 조금씩 있는데 큰 원칙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런 법들은 대개 보호주의 성향의 법인데 국가안보산업인 조선업의 기반을 유지하게 해줬다는 긍정론도 있는 반면에 현재 미국의 조선업의 위기를 초래했다는 그런 비판도 동시에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에 미국에서 조선업 부흥과 관련된 입법 움직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아까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2월 달에 발의된 Ensuring Naval Readiness Act가 있는데 이거는 동맹국 조선소에서 미 해군 함정을 건조를 허용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미국 철강노조 청원으로 착수된 USTR의 301조 조사가 있었는데 이 내용은 중국 해양산업에 대해서 통상법 301조 조사가 금년 4월에 종료되었고 이 결과는 중국이 건조하거나 운항하는 선박은 미국 항만에 입항할 때 항만 수수료를 부과하도록 한 내용입니다. 이건 USTR이니까 이거는 행정 규제가 되겠죠. 최근에는 미국 내 조선업, 해운업 육성과 해기사 인력 양성을 위한 Ships for America Act가 재발의되어 본격적인 의회 논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다만 이 법들을 다 보시면은 일부 내용은 보호주의를 더 강화하자는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고 일부 법안들은 그걸 보호주의를 완화하고 동맹국 또는 해외에서 좀 건조를 허용하자 이렇게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 논의들이 아까 언급이 좀 있었지만 미국 의회에서 정치적으로 어떤 게 우선순위를 갖고 어느 방향으로 추가 움직이기는 좀 더 지켜봐야 할 내용이라고 보여집니다. 자, 다음 이슈는 이거 제가 며칠 동안 심의를 기울여가지고 만든 그래프인데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제가 오랫동안 사등부 여기 우리 한미협회장님 장관님을 모시고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있을 때 조선 과장도 하고 항상 이거는 저기 소득 수준과 조선업 점유율의 상관관계를 제가 한번 데이터를 모아가지고 그려본 겁니다. 이 첫 번째 슬라이드에서 보여드렸듯이 20세기 이후 세계 조선업의 주도권이 유럽에서 미국으로, 일본으로, 한국으로 그리고 지금은 중국으로 넘어간다는 그런 상황입니다. 일반적으로 조선업은 노동집약 산업이고 자급장이 보통은 위험하다고 인식이 되고 있고 임금 수준도 낮다고 이렇게 인식되고 있는 산업입니다. 실제 제조원가를 분석하면은 타 제조업 대비 인건비, 재료비 비중이 높은 산업에 속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조선업 경쟁력은 통상 국민소득이 높아질수록 약화가 되고 그 주도권이 임금이 낮은 선진국에서 임금이 낮은 개도국으로 이전한다는 속설이 있습니다. 국민소득과 조선 경쟁력은 반비례한다는 게 일반적인 속설입니다. 이 그래프를 보시면은 일본과 EU의 사례가 거기에 해당되겠습니다. 미국도 약간 반비례 관계처럼 보이는데 점유율이 워낙 미미해서 그 특성이 잘 보이진 않습니다. 반면 한국 그래프가 특징적인데 한국은 이게 잘 보여주는 것 같은데 1인당 실질 소득이 2015년 미국 달러 기준으로 보면 1인당 실질 소득이 18,000에서 한 2만 달러 2000년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때까지는 소득 수준과 점유율이 함께 증가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 비교적 정체한 상태이나 상당히 오랫동안 고부가 선박, 첨단 선박 중심으로 점유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반면 중국은 보면은 아직까지는 소득 구간과 점유율 증가가 동시에 발생하는 구간에 놓여 있습니다. 만약에 외부 변수가 없다면은 어떤 결과가 있을지는 좀 미뤄 짐작할 수 있을 걸로 보여집니다. 어느 정도 물론 조선산업의 경쟁력이 반드시 소득이라는 단일 변수로 설명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어느 정도 인사이트는 보여줄 걸로 보여집니다. 이 방산 부분은 예외로 치더라도 우리 미국에서 오신 동료분들께서는 이 상승 부분에서 과연 미국의 좌표를 어디에 두고자 하는지 개인적으로 궁금한 상황입니다. 그다음 아까 여러 번 언급된 그 미란 박사 보고서에 보면은
이 관세 정책과 통화 정책을 이용해 가지고 미국 제조업을 부활할 수 있다는 주장이 있는데 과연 관세 정책과 통화 정책을 통해서 미국이 이 둘의 조합으로 미국이 조선 산업도 다시 부활시킬 방법이 있는지 혹시 이것도 제가 개인적으로는 궁금한 부분입니다. 자, 마지막 슬라이드는 한미 간의 어떤 조선 협력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선소 시비야드는 본질적으로 듀얼 유스 이중용도 시설입니다. 정쟁력이 있는 상업용 조선소는 보유하고 있으면 이 비상시에는 이게 해군용 함정 생산으로 쉽게 전환할 수 있습니다. 이 중국이 대표적으로 그렇습니다. 반면 한국과 미국의 조선업은 상호 보완적입니다. 한국은 상업용 조선업의 강자이고 미국은 해군용 조선업의 강자입니다. 편중되어 있지만 미국 조선업을 좀 심하게 말씀드리면은 이 미래형 선박, 첨단 기술 이렇게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만 그 운영이 매우 비효율적이고 상선 시장에서는 경쟁력이 없다는 겁니다. 이 한국은 미국이 조선업 재건을 위해 필요한 기술과 생산 경험, 인력, 설비를 모두 갖춘 사실상 유일한 국가입니다. 이상적인 협력 파트너입니다. 최근에 그저기 하나그룹이 필리조선소를 인수했고 미 7함대 소속 함정 2척에 대한 MRO도 실시했습니다. 지금 HD 현대도 미국 방산 분야 자이언트인 헌팅턴 잉글스와 협력 MOU를 체결했고 서울대학교도 미시간 대학교와 인력 교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양국 간 진행 중인 자본 협력, 인력 교류, 기술 교류는 미국은 물론 한국 조선업의 경쟁력을 한 단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 Jim. And thank you to KAA for this incredibly timely and important gathering of colleagues. I can't think of a better group to discuss these pressing issues with, and I'm grateful to be part. I will try, as a good political scientist on a panel trying to cram as much as I can into a short amount of time, to share with you a 2x2 matrix. So that's on page 33 of your handouts, if you wouldn't mind turning to that. It would help me cover it quickly with you. But before I do, allow me to say to my Ewha colleague, Professor Pak Kwang-Gung, what an excellent presentation he gave that I enjoyed, addressing the details and with quite a great amount of sophistication, the details of the Trump administration's worldviews, foreign policy priorities, and heavy reliance on both tariffs and personalized diplomacy. I think that serious questions remain about the ultimate objectives and strategic approach of this administration. Or maybe another way of saying it is there can be in some ways argued, as some of my colleagues have, a good amount of strategic clarity, but the process and pathway to get there may be zigzagging. However you want to put it, I think that injects a fair amount of unpredictability into U.S.-China relations that my colleague Professor Park was addressing in his presentation. And that, in addition to a primarily material as opposed to values-driven methodology, and a transactional as opposed to rules-based philosophy being put forward by the U.S. administration, put allies and partners in positions of greater uncertainty. That being said, as I've argued in a piece titled Theories of China-North Korea Relations Applied to Geopolitics with Russia in our shared venture of the Global NK online journal, I don't think a reverse Kissinger strategy is advisable. I don't think that President Trump could peel
Russia away from China, or POKJU away from Beijing. And in light of that, I think it's very important for Seoul to pursue a US plus strategy for its economic security in light of the uncertainties that have been mentioned. I also think that to nuclearize, to denuclearize doesn't make sense for South Korea for reasons that my colleague Dr. Dooyeon Kim has outlined. And I would humbly suggest that rather than pursuing anything that looks like independent nuclear deterrent or even nuclear latency here in South Korea, more trilateral cooperation with Japan would actually strengthen South Korea's position in important and significant ways. I also don't think that South Korea needs nuclear-powered submarines, but the money would be much better spent in upgrading South Korea's ASW capabilities. And on these points and many others, to be frank, and allow me to be frank among friends here, I think that candidate Lee Jae-myung is saying many of the right things. But my question to Korean colleagues, as many observers abroad are asking, are those statements coming out of the candidates' camp policy preview, or are they campaign cliches? And I guess we won't know until the rubber hits the road, but it will be very important for the direction of the ROK-US alliance, indeed. I would also like to comment on Dr. Anthony Kim's presentation, where he made excellent observations and recommendations regarding US-ROK industrial cooperation. But I think that we have to include in the discussion a bit more the US securitization of trade relations. The unilateral tariffs by the Trump administration are against bilateral agreements, multilateral institutions, and maybe they wouldn't be so harmful if they resulted in big, beautiful deals, but I'm afraid they're not one-time bargaining leverage, but actually raise allies and partners' perceptions of long-term political risks with the United States. And I say that so frankly, not as a critic of any particular government, but because on US ROK Alliance team US ROK Alliance, I think we have to be frank and talk out our concerns about that. On that point, I'm not a CEO like some of the leaders in this room, but my understanding is that big money does not like executive orders. Big money doesn't like waivers. Big money doesn't like administrations going back on the previous administration's incentives like the IRA. And so when major South Korean corporations are being asked to invest significant amounts of capital in big deals, infrastructure, and not just ships, but also chips, batteries, LNG. I'm afraid that that U.S. rules-based stability for business, partnership based on years and years of trust in the alliance is so important, and I hope that we can properly value it and maintain and safeguard it in U.S. alliance relationships. Now, if you look on page 33, I have a couple comments. I mean, regarding the U.S. ROK defense industry cooperation, I do hope that the next ROK administration will further engage with NATO and Japan via IP4,
conclude a reciprocal defense procurement agreement with Washington, advance these shared standards we've been talking about. I think that's good for South Korean industry. It's good for cooperation among U.S. allies and partners. And if the U.S. can make the necessary legal and regulatory adjustments, there is much potential for shipbuilding cooperation, including MRO, maintenance, repair, and overhaul. But the point I want to underline in my short comments today is that while we may have concluded together, I think today, in this seminar, that depending on the US for security and China for economy doesn't make sense, or is an outmoded model. I would argue that it's also not a sustainable or appropriate model to look to exchange a South Korean economic role for continued US security support. I think it's important that Seoul and Washington do both together. And for that, I would point your attention to my 2x2 matrix on the handout, where not only shipbuilding, not only national security around the peninsula or international security beyond the peninsula, not only traditional security in the maritime space, but also non-traditional security, I think are all domains for cooperation among the United States and South Korea. If you look at the first quadrant, national security and traditional security, that means naval defense against North Korea, including its provocations and incursions around the NLL, what we've talked about, North Korea's submarine threat, also its missile threat from sea. And it's a challenge for both countries' procurement budgets, but very important for planning combined exercises. In the second quadrant, non-traditional security and a national security from ROK's point of view, you have to worry about smuggling, illegal fishing. I don't know why China needs to have aqua farming in the PMZ, in the overlapping EEZs between South Korea and China. But we obviously have, in South Korea's point of view, some serious EEZ gray zone concerns. And the concern there is inadvertent escalation. And I think the US and Korea can be doing more together in terms of advancing maritime norms and domain awareness. In the third quadrant, that's international and traditional, further afield than the Korean Peninsula, obviously you're concerned about SLOC security, including through the South China Sea, concerns about the Taiwan Strait, concerns about anti-piracy even further afield. And this, I think from the Trump administration's perspective, is a question of burden sharing. And on that point, more coordinated patrols and maritime contributions from South Korea within a network of US allies and partners, I think is very welcome and important. And finally, non-traditional security and international security, you have HADR, the concerns about undersea cables being cut, very significant hybrid warfare being advanced, connecting the theaters of Europe and Asia, and also questions of environmental cooperation in the maritime domain. This requires political will, and I'm optimistic that the next administration in South Korea, whoever leads it, will have the political will to increase cooperation in this area by advancing multilateral institutions and agreements. And I'm optimistic that the United States will be part of that coordination. Thank you very much and look forward to discussion. Thank you. So, JK, I'm not sure how we are on time. How much more time do we have? I think less than 5 minutes. Yeah, that's what I thought. So, do we have a comment? 우선 그 한미 동맹에 대한 문제하고 그다음에 미국의 그
대중국 봉쇄 정책에 대해서 의견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발표하신 분들이 모두 한미 동맹의 중요성을 이제 역설하셨는데 저 역시 그동안 안보 측면에서 또한 경제 측면에서 한국이 굉장한 그 덕을 봐왔다고 하는 것, 또 앞으로도 중요하다는 것에 동의합니다. 미국은 그 면에서 가지고 산업 분야라든가 군사적인 분면에 발전하기는 것하고 말하면 오히려 발전 후퇴하는 그런 입장이 있었는데, 한국은 군사적인 측면이나 산업, 과학 분야에서 이렇게 발전해서 충분히 미국을 도울 수 있는, 미국이 필요하는 그런 국가가 되었죠. 그런데 그러한 것을 이용해서 한미 간의 동맹에서 강화돼서 우호가 돼가지고 서로 공존 공세가 쓰는 그런 입장이 아니고 한국에서 기술을 뺏어가야 한다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그런데 한국이 그나마 이제 계속해서 미국을 돕고 미국의 도움을 우방국가 되기 위해서는 한국의 정권이 적어도 자유주의 정권이 지속가능한 그런 계속 발전할 텐데, 한국의 경제적으로 안보상 불안정 상태가 되고 좌파 정권이 들어선다고 하게 되면은 한국의 미국과 같이 계속 발전해가지고 미국의 도움이 될 수 있는 입장이 안 된다는 말씀이죠. 만약에 한국이 계속 발전하지 않고 좌절한다고 하면은, 그래서 한국이 소위 친주국 국가가 된다고 하게 되면은 일본이 미국으로서 그렇게 대우도 받지 못하는데 일본 역시 친주국이 될 겁니다. 한국이 자유주의국가로 남아있는 한 일본도 자유주의국가로 남아있지만은 한국이 친중국가가 되면은 일본 역시 미국에서 같이 대우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친중국으로 표현하기 쉽고, 그런 되면 동남아 국가들이 자연히 친중 중심의 국가가 되는데, 그러면 한미를 합쳐가지고 동양의 동아시아 국가가 모두 친중국 국가가 된다고 하게 되면은, 그와 같은 상황은 얼마 세계 역사를 거의 변화시키는 그와 같은 것이 될 건데, 이제 미국 정부가 그와 같은 정책을 계속할 거냐, 그런 면에서 보게 되면은 이제 미국이 경제적으로 다시 회복하고 군사적으로 강화되기 위해서는 이제 관세 정책을 쓴다고 하는 건데, 그런 면에서 고관세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은, 그런 면에서도 우방국가에 대해서는 다소 차등을 둬가지고 그 국가들이 계속 발전하게 함으로써 미국과의 관계가 공동에 발전하게끔 이와 같은 정책을 써야 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저희가 지금 시간이 조금 그다음에, 부족한 네. 관계로 저희 여기까지만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조금 더 하실 말씀, do you have any more Yeah, is things there to talk about? no? Any other? One more. There's one more comment in the back. 제가 간단한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가 현재 세계 질서 변화 때문에 특히 전쟁 두 군데나 전쟁을 하고 있고, 미국, 호구, 중국 간의 여러 가지 반목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국내도 최근에 이 탄핵 이후 이제 6월 3일 선거 때까지 어려운 과정을 진통을 겪고 있는데, 특히 트럼프 이익이 들어와서 아까 박원건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미란 보고서 내용대로 트리플 디레마에 직면돼 있고, 또 디펜스 엄브렐라에 많은 변화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동안에 어려운 여건에도 다른 나라와 달리는 경제 성장과 발전을 거듭해서 G7을 바라보는 이런 단계에 왔는데, 현재 이런 여건 하에도 언제쯤 우리가 그 전 단계인 G8에 들어갈 수 있는지, 어떻게 예측이 되는지 답변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Please answer shortly. Yeah. Does anybody have really short thoughts? Please go. 교수님께서 그러면은 답변 짧게 해주세요. 예, 1분 내고 말씀드립니다. 한미협력 매우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서정건 교수님 지적이 타당한 지적인데, 최근에 한미일 관계가 개선된 것은
사실은 윤석열 전 정부의 공헌이 크죠. 그렇게 지지도가 높지 않은데 일본과의 관계 개선하는 것은 그나마 있는 정치적 자산을 상당히 써야 되는 건데 그것을 사실상 성공적으로 이뤘다. 또 하나는 한일 간의 지속 가능성을 제공하는 동력이 큽니다. 한일은 북한 위협에 동시에 노출되어 있고 또 한일은 미국의 방위 분담 협상 중에 특별 협정, Special Measure Agreement를 하는 두 국가죠. 그런 면에서의 협력 가능성은 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많은 논의가 나왔고 저도 제안을 했고 이슬리도 좋은 제안을 많이 해줬는데 이 모든 거는 사실은 한국 신정부의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정책 전략을 갖고 가느냐, 동맹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고 끌어가느냐가 저는 가장 중요한 결정 요인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Thank you so much. Thank you. Yes. So I'll just end on this. I haven't heard a lot of consensus today. As a matter of fact, I haven't heard any consensus today. But I didn't hear anyone suggest a better path forward than stronger security and economic cooperation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Korea. And I just like to say I'm extremely thankful that there are organizations and forums like this because I truly believe that the ideas to push that in that direction are going to come from people like you. So thank you, 감사합니다. Thank you so much. Thank you so much. 네, 다시 한번 모더레이터로 수고해주신 닥터 카르파노 박사님과 그리고 세 분의 패널분들께 큰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Thank you so much for this passionate discussion. 네, 여러분 이것으로 2025 한미협회 외교안보 세미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른 아침부터 이렇게 긴 시간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돌아가시는 길 안녕히 가시고 또 저희는 다음 한미협회 행사에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This concludes the 2025 Korea-American Association Foreign Affairs and Security Seminar. Thank you all for being with us today. We wish you a safe journey and look forward to seeing you again. Thank you.